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밤, 고열에 시달리는 아이가 아빠 품에 안겨 떨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빈민가의 허름한 반지하 주택 처마 밑에 서 있었습니다. 가난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젊은 여자가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단지 그 행동 하나 때문에 그녀의 인생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깨어있는 삶 채널에서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도왔지만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하늘의 보답을 받게 된 삶보다 더 생생한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수원 변두리의 가파른 골목길에 봄비가 하얗게 쏟아졌습니다. 빗물은 낡은 기와 지붕 위로 쏟아져 내리며 언덕바지에 다닥다닥 붙은 가난한 발동네 사이로 울려 퍼졌습니다. 차가운 빗줄기 속에서 한 남자가 아이를 가슴에 꼭 껴안은 채 여인숙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마치 길 잃은 그림자처럼 그는 작은 아이가 젖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정적을 찢어놓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품에 안긴 아이는 아빠, 너무 추워요 라고 가늘게 신음하다가 다시 열기 속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훤칠하지만 몹시 야윈 남자의 얼굴은 빗물로 흠뻑 젖어 있었고 그는 굳게 닫힌 철문들을 바라보며 간절히 무언가를 바라는 듯했습니다. 골목 끝자락에 있는 작은 반지하 방 창문 틈으로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27살의 백할이는 낡은 재봉틀 앞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쉴 새 없이 실을 꿰고 발을 구르는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고단한 삶을 견뎌온 사람 특유의 인내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 빗소리 사이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나 폐가 될까 염려하는 듯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하리는 고개를 들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녀가 철문을 살짝 열자 빗물에 흠뻑 젖은 아이를 안고 있는 낯선 남자가 서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남자는 추위로 갈라진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만 아이가 열이 심해서 그러니 하룻밤만 재워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간청했습니다. 할인이 대답하기도 전에 주인 찝고 아주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낯선 사람은 절대 안 돼요. 신발이나 물건 없어지면 난 책임 못 지니까 알아서 해. 고함 소리에 골목에 불들이 켜졌고 몇몇 이웃이 문을 열어보다가 쾅 닫아버렸습니다. 할인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자 품에서 벌벌 떨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눈 내리는 날, 차가운 새방에서 홀로 아이를 낳았던 뼈저린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군가는 내 코가 석자라며 제 앞가림이나 하라고 했겠지만 세상 인심이 다 그렇다면 그녀는 벌써 얼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들어오세요. 그녀는 문을 활짝 열고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남자는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작은 반지하 방은 싱글 침대 하나와 연탄 난로만으로도 꽉 찼고 벽지는 습기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 구석에는 헌 옷 몇 벌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리는 두꺼운 기모 옷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젖은 옷 갈아입히고 아이 좀 감싸주세요. 물 끓이고 있으니까 좀 있다가 아이 몸 좀 닦아주시고요. 아이는 침대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었고 얼굴은 열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하리는 휴대용 가스버너를 켜고 끓는 물에 생강을 썰어 넣으며 열기가 퍼지도록 저었습니다. 그녀는 뜨거운 물수건으로 아이의 이마와 손발을 닦아주었습니다. 매콤한 생강 냄새가 세 사람의 옷에서 나는 비 냄새와 섞여 코끝을 맴돌았습니다. 아이 이름이 뭐예요? 할인이 작게 묻자 남자는 마시입니다. 라고 짧게 답하고는 다시 침묵했습니다. 더 이상 묻는 사람은 없었고 처마 밑 빗소리와 모기 소리, 물 끓는 소리만 방 안을 채웠습니다. 할인은 전기밥솥에 남은 찬밥을 데우고 저녁에 먹다 남은 멸치볶음을 꺼냈습니다. 밥 냄새가 방 안 가득 퍼지자 아이가 뒤척이며 눈도 뜨지 못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이모, 밥 냄새가 너무 좋아요. 그 작은 목소리가 할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목이 메어와 흰죽을 그릇에 담아 호호 불어식힌 뒤 마로온에게 한 숟가락씩 먹여주었습니다. 아이는 몇 술 뜨더니 거친 숨을 내쉬며 다시 잠들었습니다. 침대 모서리에 앉아있는 아이 아빠, 마동욱이라는 낯선 남자의 눈에는 한평생의 피로가 담겨있는 듯했습니다. 하리는 남루한 차림 속에 무언가 알 수 없는 사연을 감춘 듯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잘한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오늘 밤 아이가 빗속에서 떨지 않게 된 것만은 다행이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반지하 방 안은 연탄불이 발그레하고 전등이 환했습니다. 가난한 여자, 낯선 아빠, 아픈 아이. 이 세 사람은 연탄불보다 더 따뜻한 사람의 정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든 화분들 위로 햇살이 비스듬히 내리쬐며 밤비에 젖은 시멘트 마당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밤새 머물던 습한 냉기는 아직 가시지 않았지만 아침 공기는 여느 때보다 소란스러웠습니다. 빨래하는 소리, 공동 수도에서 물 쏟아지는 소리, 슬리퍼 끄는 소리, 그리고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젯밤 할인이네 방에 웬 남자가 들어갔대. 어머, 세상에. 여태 그런 적 없던 애가 웬일이래? 아이를 안고 있어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좁디 좁은 달동네에서는 별일 아닌 것도 금세 소문이 되었습니다. 할 일 없는 동네 아주머니들은 삼삼오오 모여 눈을 흘기며 수근거렸습니다. 가장 가난한 곳은 허름한 집이 아니라 남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가장 앞방에 사는 라이브 커머스 판매원 표미자는 빨래를 하면서도 할인의 방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무서운 애네. 미자는 비아냥거리는 웃음을 흘렸습니다. 어젯밤 그 비바람 속에 용케 남자를 들였네. 몇몇은 킥킥거리고 몇몇은 눈치를 보았지만 걱정스러운 시선도 있었습니다. 혼자 살며 자식을 잃은 아픔이 있는 최고령자 심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생만 한 애야. 걔 속을 알면 그렇게 함부로 말 못해. 하지만 동정 어린 목소리는 언제나 험담하는 목소리에 묻히기 마련입니다. 그 시각, 동욱은 일찍 일어나 죽을 데우고 채소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침착해서 어녀사는 백수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이 오히려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저 남자 한가한가 봐. 남의 집에 어녀사는 주제에 살림을 다하네. 미자가 비꼬았습니다. 동욱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때 젖은 머리로 빨래 바구니를 들고 나온 할인은 그 모든 말과 시선을 느꼈지만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제 옷만 빨았습니다. 그리고는 로운이의 작은 옷과 수건을 하나씩 빨았습니다. 침묵이 반항보다 낫다는 걸 아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할인 이모. 배고파요. 방 안에서 들려온 작은 목소리에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스스한 머리에 아직 열이 남은 붉은 뺨을 한 로운이가 문 앞에 서서 할인의 다리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모, 밥 주세요.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자도 멈칫하며 입술을 깨물더니 빨래를 더 거칠게 비벼댔습니다. 몇몇 사람의 눈빛이 누그러졌습니다. 동욱이 죽 그릇을 들고 나와 말했습니다. 자, 이것 좀 먹고 더 쉬렴. 그가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는 모습은 침착하고 다정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 아주머니가 무심코 속삭였습니다. 아이 챙기는 게 보통이 아니네. 술 먹고 처자식 버리는 놈들은 아닌가 봐.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주인 찝고 아주머니가 앙칼진 얼굴로 할인의 방 앞에 들이닥쳤습니다. 할인이 문 열어. 여기가 무슨 무료 급식소인 줄 알아? 낯선 사람들이지 말라고 했지. 문이 열리고 동욱이 서 있었지만 그는 물러서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 없는 그 침착함에 오히려 아주머니가 당황했습니다. 순간 쪽방촌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고 아주머니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내 말 똑바로 들어요. 당장 짐 싸서 나가. 여긴 뜨내기들 받아주는 곳 아니야. 할인이 나와 동욱의 팔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물건 없어지면 제가 책임질게요. 하지만 어젯밤 열이 펄펄 끓는 아이를 빗속에 둘 순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남자 편드는 거야.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편드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도리를 지키는 거예요. 할인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했습니다. 동욱은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반항하지도 물러서지도 않는 그의 든든한 모습은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어제부터 침묵하던 남자가 이토록 당당하게 맞설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심 할머니가 나섰습니다. 고 여사, 좋게 말해. 저 양반이 해코지한 것도 아니고 애가 아픈데 내쫓았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누가 감당할 거야. 고 아주머니는 할인이 너, 내가 다 책임져라 라는 말을 남기고 입을 삐죽거리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노골적인 호기심 대신 조심스런 시선이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과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걸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은 구석에 앉아 낡은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땡볕이 내리쬐자 반지하 방은 찜통처럼 달아올랐습니다. 등은 땀으로 젖었지만 그녀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 2시간. 그렇게 번 몇천 원으로 라면이나 떨이 채소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그녀는 방구석에서 이불을 개는 남자를 쳐다보았습니다.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놀라워서였습니다. 동욱은 두 손으로 이불 모서리를 맞춰 칼같이 겠고 주름 하나 없이 반듯하게 펴놓았습니다. 잡지에서나 보던 특급 호텔 침대 정리 방식 같았습니다. 진짜 가난한 사람이라면 저렇게 살지 않을 텐데. 할인은 속으로 생각하며 계속 재봉질을 했습니다. 남자의 행동 하나하나, 물을 튀기지 않고 설거지하는 모습이나 물기를 꽉 짠 걸레로 바닥을 닦는 모습에서 묘한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동욱은 말이 없었고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로운이는 구석에서 골판지를 오려 연필로 그림을 그리며 놀았습니다. 아이는 울지도 않고 눈치가 빨랐습니다. 배가 고프면 칭얼대지 않고 다가와 아빠, 죽 먹어도 돼요? 라고 작게 물었습니다. 그러고는 혼자 그릇을 싹 비우고 설거지통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6살 아이치고는 너무나 철이 든 모습이었습니다. 할인이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동욱 씨, 여기 오기 전엔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깊고 고요한 눈동자에 옅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는 잠시 뜸을 들이다 대답했습니다. 지금과는 아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모호하면서도 분명한 대답이었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더는 묻지 않았지만 의구심은 커졌습니다. 동욱은 노숙이나 길거리 생활을 해온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녁 무렵 심 할머니가 제주 감귤과 갓 구운 붕어빵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런 날엔 시원한 귤을 먹어야 속이 풀려. 로운이 너도 줄까? 로운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귤 좋아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심 할머니는 할인 옆에 앉아 혀를 찼습니다. 내가 이렇게 착한데 세상이 널 너무 모질게 대한다. 그 강남 부잣집 놈한테 파혼당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데. 돈 없다고 하루아침에 얼굴 바꾸는 거 보니 사람 속은 정말 모르겠더라. 할인은 아무 말 없이 미소 지었지만 재봉틀을 돌리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바늘이 손가락 끝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붉은 핏방울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손가락을 입에 물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동욱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보았지만 모른 척 다시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끼어들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이 그 장면을 새겨두었습니다. 어둑해질 무렵 흰죽과 시금치 무침, 깍두기, 간장으로 차린 소박한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로운이는 종알종알 떠들며 밥을 먹었고 식사 후에는 다시 그림을 그렸습니다. 얼룩덜룩한 골판지 위에 서툰 연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처마가 있는 작은 집, 그리고 그 옆에 나란히 선 세 사람. 남자, 아이, 그리고 긴 머리의 여자였습니다. 하리는 멍하니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누구야? 그녀가 감정을 누르며 물었습니다. 로운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랑 저요. 그리고 이건 하린 이모예요. 이모가 우리를 집에 들어오게 해줘서 가운데에 그렸어요. 하리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가슴이 저릿해옴을 느꼈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두 부녀를 보며 마음이 봄비처럼 촉촉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싹 텄습니다. 정이 드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언젠가 그들을 떠나보내야 할 테니까요. 밤이 되자 비는 그쳤지만 바람이 벽 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하리는 눈을 감고 뒤척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는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실눈을 뜨고 창가에 선 동욱을 보았습니다. 그는 낡은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태껏 만난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침묵했습니다. 바람에 그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돌아누웠지만 할인이 그 말을 다 들었다는 건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른 새벽, 간밤에 찬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골목길은 여전히 축축했습니다. 낡은 지붕 위에서 새들이 지저귀며 아침을 깨웠고 사람들은 하루를 시작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 여는 소리, 장 보러 가는 소리, 밥 짓는 냄새가 골목을 채웠습니다. 그때 묵직한 엔진 소리가 닭 울음소리를 덮으며 들려왔습니다.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좁은 골목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바퀴가 무릉덩이를 지날 때마다 튀는 물소리가 사람들의 뇌리에 박혔습니다. 차는 할인의 집 앞에 멈춰 섰고 말끔한 정장에 구두를 신은 중년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의 눈길은 낡은 집들을 훑더니 할인의 방문 앞에 멈췄습니다. 빨래 대야를 들고 지나가던 심할머니는 눈을 비볐고 팩을 붙이고 있던 미자도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달동네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이렇게 크고 좋은 차가 이곳에 들어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동욱은 짐 가방을 들고 모은이의 손을 잡고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리는 옷자락을 꽉 쥔 채 멍하니 서서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동욱은 미소도 긴 설명도 없이 그저 깊은 감사를 담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비 오는 밤, 저희에게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지만 따뜻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잘 압니다. 하리는 말없이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로운이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조그맣게 말했습니다. 할인 이모, 이모가 해준 밥 그리울 거예요. 동욱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고는 할인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함께 가시겠습니까? 할인은 얼어붙었습니다. 함께? 어디로? 왜?
눈앞의 고급 승용차는 그녀의 반지하 방, 낡은 슬리퍼, 연탄불과는 너무나 먼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습니다. 저는 목적지도 모른 채 길을 떠나는 건 익숙지 않아서요.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동욱은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주머니에서 투박한 갈색 종이봉투를 꺼내 건넸습니다. 이건 할인 씨가 가지고 계셨으면 합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운전기사가 다가와 정중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골목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심할머니는 하마터면 대야를 놓칠 뻔했습니다. 모두가 얼음처럼 굳어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동욱이 회장님이라니? 쌀을 씻고 빨래를 하고 걸레를 꽉 짜서 바닥을 닦던 그 남자가, 빗속에서 아이를 안고 떨던 그 남자가 회장님이라니. 차는 왔을 때처럼 조용히 시동을 걸고 미끄러지듯 떠나갔지만 그 뒷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을 남겼습니다. 할인은 갈색 봉투를 든 채 서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하얀 비단 손수건이 들어 있었는데 파란 실로 작은 문 하나가 정교하게 수 놓여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솜씨처럼 매끄러운 바느질이었습니다. 손수건 귀퉁이에는 검은 실로 작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열어준 문이 우리 셋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을 꽉 쥐었습니다. 순간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고요해졌습니다. 바람 소리, 사람들의 발소리, 그리고 가슴 속에서 울리는 낯선 파동만이 느껴졌습니다. 슬픈 건지 홀가분한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마음속에 거대한 빈터가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그 빈터가 어디로 이어질지는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맑은 아침, 창틈으로 햇살이 들어와 누렇게 바랜 벽지를 비췄습니다. 할인은 눈을 뜨자마자 습관처럼 옆자리를 더듬었지만 차가운 공기만 만져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방에는 다시 그녀 혼자뿐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젯밤 끓여 식혀둔 물이 그대로였고 아이 밥그릇은 깨끗했습니다. 로운이 땀을 닦아주던 수건만이 침대 머리맡에 걸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온기만 빠져나간 듯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벽지가 뜯어진 벽, 낡은 장롱, 벽돌 위에 놓인 연탄난로를 둘러보았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방인데 무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동욱이 죽을 졌던 소리도, 이모 하고 부르던 로운이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아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책상을 닦고 이불을 개고 그릇을 씻었습니다. 장롱문을 열다가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로운이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집 앞에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는 그림. 아이, 아빠, 그리고 자신. 할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림을 바라보다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부름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옆집 부엌에서 넘어오는 밥 짓는 냄새와 심할머니의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인아, 밥 먹었니? 아직요. 할인은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심할머니가 의자에 앉아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사람 같구나. 할인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그럴 줄 알았다. 우리 같은 달동네 사람 같지 않더구나. 할머니는 침대 끝에 앉아 그림을 접었다 폈다 하며 만지작거렸습니다. 할머니, 할인이 물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가는 건 다시 오고 싶지 않아서일까요? 할머니가 씁쓸하게 웃으며 쉰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가.
말이 없이 떠나는 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야. 어쩌면 마음이 너무 커서 어떻게 남아야 할지 몰라 떠나는 걸 수도 있어. 하리는 침묵했습니다. 밖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미자가 창문으로 반쯤 동정하고 반쯤 비웃는 듯한 눈길을 보냈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변명이나 설명 따위는 이제 지쳤으니까요. 가난한 달동네에서는 모든 행동이 남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얘깃거리가 됩니다. 익숙한 일입니다. 정오의 햇살이 침대까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나무 상자에 로우니의 그림과 손수건을 넣고 뚜껑을 덮은 뒤 고무줄로 묶었습니다. 잊고 싶지도, 그렇다고 매여 잊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골목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연탄 가스 냄새와 채소 장수의 외침이 실려왔습니다. 마당에서 채소 바구니를 정리하고 있는데 누군가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낯선 사람이 발신인이 적히지 않은 노란 봉투를 건넸습니다. 백할인 씨께 전해달랍니다. 그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익숙하면서도 힘있는 필체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도 선택권이 있다고 믿습니까? 그녀는 읽고 또 읽었습니다.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예전과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낡은 나무 탁자 위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방은 동욱과 로운이가 있을 때처럼 깔끔했지만 하리는 혼자였습니다. 그녀는 손수건과 그림이 담긴 나무 상자를 열어 먼지를 닦다가 바닥에 구겨진 종이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펴보니 삐뚤빼뚤한 아이의 글씨였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께 장난감은 필요 없어요. 아빠한테 친구가 생겨서 아빠가 많이 웃었으면 좋겠어요. 할인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그 아래에는 급하게 쓴 듯 더 엉망인 글씨가 이어졌습니다. 아빠는 맨날 슬퍼요. 혼자 가만히 있어요. 누군가 아빠랑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빠는 할인 이모랑 닮았어요. 착하고 슬퍼요. 하지만 할인 이모라면 아빠를 기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할인은 편지를 내려놓고 손을 떨었습니다. 언제 쓴 편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글자 하나하나가 가슴에 박혀 묻어둔 감정을 일깨웠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는 그 아이에게 안식처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채 며칠 머물다 간 아이가 자신을 엄마라는 자리만큼 소중하게 여겼다는 사실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내 울지도 못하고 그저 흐느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인연인 줄 알았는데 그녀는 이미 아이와 그 조용한 아버지의 가슴 속에 깊이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도 깨닫지 못한 사이에 말입니다. 물을 얻으러 온 이웃 할머니가 창문으로 그녀의 모습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또 그 애 생각하니 할머니가 다 안다는 듯 물었습니다.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애가 참 영리했어. 말수는 적어도 눈빛은 어른보다 더 깊었지. 철이 일찍 든 개야. 하리는 씁쓸하게 웃으며 소매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이가 저보고 엄마를 닮았대요. 그럼 좋은 거지. 누군가에게 마음의 고향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할머니가 돌아간 뒤에도 하리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라일락 향기가 바람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날 오후 주인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방을 더 비싸게 쓰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나가 달라는 것이었지만 하리는 거절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이곳을 떠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방에는 잃고 싶지 않은 추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욱이 준 손수건이 있는 서랍장으로 다가갔습니다.
처음에는 앞면의 문 그림과 긁어만 보았지만 이번에는 뒷면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멈칫했습니다. 가장자리에 아주 작게 눈여겨보지 않으면 모를 글씨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인연이 닿는다면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다시 만납니다. 하리는 자리에 주저앉아 부드러운 천을 움켜쥐었습니다. 따스한 온기가 퍼져나갔습니다. 그 문구는 구체적인 약속은 아니었지만 그녀를 기다림이라는 희망으로 연결해주는 얇은 실타래 같았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편지지와 볼펜을 꺼냈습니다. 첫 줄을 쓰는 손이 떨렸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어디로 보내야 할지도 몰랐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무언가를 쓰고 싶어졌습니다. 원망이나 하소연이 아닌 자신을 위한 기록이었습니다. 비 오는 밤, 제 처마 밑에 서 계셨던 분께 언젠가 이 편지를 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제는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가 갠 오후, 젖은 도로 위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하리는 쓰다만 편지를 서랍에 넣고 낡은 카디건을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산속에 있는 월정사 무료 급식 봉사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노인들과 갈 곳 없는 사람들에게 죽을 나눠주는 곳이었습니다. 절은 엄숙하면서도 활기가 넘쳤습니다. 칼질 소리와 자원봉사자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두부 써는 냄새, 갓 지은 밥 냄새, 표고버섯 향이 섞인 채소, 국 냄새가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하리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쌀을 씻고 밥을 펐습니다. 단순한 노동 속에서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배식을 하던 중 회랑 끝 식탁에서 조용히 밥을 먹는 노인들 사이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회색 티셔츠를 입고 등을 구부린 채 아이의 입을 닦아주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비스듬히 앉은 그 모습. 상체를 숙여 아이에게 두부 조림을 먹여주는 그 다정한 손길에 하린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등, 그 팔, 아이를 바라보는 눈길. 동욱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지은 천진난만한 미소는 하린의 가슴을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그녀가 다가가려 식탁 모퉁이를 돌았을 때 두 사람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빈 식판과 차게식은 찻잔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보리수나무 그늘이 있는 뒤뜰 벤치로 걸어갔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이 바닥에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곳, 낡은 벤치 위에는 여전히 온기가 남은 차 한 잔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누군가 방금 떠난 듯 반듯하게 개어놓은 낡은 손수건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번과 달리 붉은 실로 수놓은 새로운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생각보다 더 가까운 곳에 있어요.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놓은 수는 마치 글쓴이가 오랫동안 이 순간만을 기다려온 듯했습니다. 하리는 손수건을 든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수건을 코끝에 대자 은은하고 익숙한 향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자극적이지 않은 순한 비누 향이었습니다. 셋이 함께 그 좁은 단칸방에서 잠들던 밤에 맡았던 냄새, 마동욱이라 불리던 낯선 남자의 냄새였습니다. 산사의 종소리가 길게 울려 퍼지며 그녀 마음속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위를 둘러보며 그 익숙한 그림자를 찾으려 했지만 보이는 건 식사 후 뒷정리를 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그녀 앞을 가로질러 뛰어가다 뒤를 돌아보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 반짝이는 눈망울과 천진난만한 얼굴에 하리는 하마터면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그녀는 마당을 쓸고 있는 스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스님, 혹시 오늘 오신 분 중에 마동욱이라는 분이 계셨나요? 35쯤 된 남자분이 6살 정도 된 남자아이와 함께 왔을 텐데요.
스님은 비즈를 멈추고 잠시 생각하더니 이내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오늘 몇몇 분이 다녀가긴 했지만 보살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은 기억에 없네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하리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 그녀의 집에 잠시 머물렀다가 말없이 떠난 남자, 그리고 이제는 이 익숙한 손수건 한 장으로 흔적을 남기는 그 사람을 쫓고 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하리는 마지막까지 남아 주방 정리를 도왔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 개수대 앞에 서서 천천히 그릇을 닦았습니다. 물에 잠긴 손끝으로 알 수 없는 인연의 막막함이 스며드는 듯했습니다. 누군가 말했듯 인연은 말로 오는 것이 아니라 눈빛으로, 붉은 실로 수놓은 손수건처럼, 다 마시지 못한 차 한 잔처럼, 혹은 아주 찰나의 뒤돌아봄 같은 작은 신호들로 다가오는 법인가 봅니다. 어둑어둑해질 무렵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방에 들어가기 전 동욱이 밤새 통화하던 환기창 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네모난 하늘은 여전히 넓고 비어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만은 예전의 그 무미건조함과는 달랐습니다. 그날 밤 책상에 앉은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 다시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쓰다만 편지 옆에 새로운 글이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낯선 이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정체 모를 부자에게 잠시나마 따뜻한 보금자리를 내어주었던 한 사람의 진심 어린 독백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리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특별한 꿈을 꾼 것도 처마 및 새소리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묘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마치 무슨 일인가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 복도에 있는 바카 화분과 허브에 물을 주려는데 문틈 사이에 정갈하게 코팅된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청첩장처럼 우아한 무늬가 새겨진 봉투 겉면에는 보낸 사람의 이름도 없이 반듯한 글씨만 적혀 있었습니다. 행복한 집에서 열리는 감사의 잔치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봉투를 여는 그녀의 손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안에는 상아색 비단 종이에 인쇄된 초대장이 들어있었고 낡은 종이 냄새와 라벤더 향이 섞인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구체적인 주소는 없었고 단 한 줄의 문장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차가 모시러 갈 것입니다. 당신이 준비되었다면 서명도 설명도 없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려올 만큼 낯설지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사실을 알아챈 건 평소 복도 평상에 앉아 수다 떨기를 좋아하는 이웃 미자였습니다. 할인이 낯선 봉투를 들고 있는 걸 보자마자 미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잠시 후 할인이 세수를 하러 간 사이 미자는 소금을 빌린다는 핑계로 슬그머니 들어와 편지를 훔쳐보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쪽방촌 전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봐, 그 할인이 말이야. 복권이라도 당첨된 거 아니야? 요새 통 수상하다니까. 세상에, 감사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며? 당장 쌀 한 톨 없는 형편에 무슨 놈의 감사 타령인지. 혹시 알아? 돈방석에 앉은 노인네 하나 꿰차서 이제야 팔자 피는 건지. 사람들의 비웃음과 수군거림이 할인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그녀는 아무 대꾸 없이 초대장을 곱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오후 쪽방촌 끝방에 사는 심할머니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할인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바람이 불고 처마 밑으로 햇살이 기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해야, 누군가 너를 선택했다면 그건 내가 남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남들이 외면할 때 내가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일 게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렴. 설령 그것이 불길이라 해도 이번이 마지막 액땜일지 누가 알겠니? 할인이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하면서도 단단한 눈빛의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희미한 백열등 아래 앉은 그녀의 방에는 여전히 비 오는 밤의 기억이
아이의 기침 소리와 아이를 달래던 아빠의 목소리가 맴도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로운이가 두고 간 그림, 아이가 쓴 편지, 붉은 글씨가 수놓아진 손수건. 그 모든 것을 낡은 천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마치 목적지 없는 여행을 떠나는 사람처럼 비장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해가 채 뜨기도 전에 좁은 골목길에 중후한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쪽방촌 입구에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미자는 방문을 빼꼼히 열고 눈을 휘둥그레 떴고 이웃들도 나와 웅성거렸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흰 장갑을 낀 운전기사가 내려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하린님. 회장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도, 주인의 이름도 없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정중했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사기꾼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하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두려움인지, 의심인지, 아니면 감히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희망인지 모를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그녀는 가방끈을 꽉 쥐고 방을 나섰습니다. 문을 단단히 잠그는 그 동작은 마치 지난 삶의 한 페이지를 덮는 의식 같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인사하지 않고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묵묵히 차로 향했습니다. 심할머니만이 열린 문틈으로 가슴에 손을 얹은 채 그녀의 안녕을 빌어주었습니다. 차 문이 닫히자 하리는 허리를 곧게 펴고 천 가방을 무릎 위에 올린 뒤 앞만 바라보았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목적지를 모른 채 누군가에게 몸을 맡긴 순간이었습니다. 차는 천천히 바퀴를 굴려 가난한 발동네를 빠져나갔습니다. 100m 너머로 멀어지는 자신의 초라한 그림자를 보며 하리는 마치 과거의 거친 허물을 벗어던지고 떠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윽고 차는 그녀의 마음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낯설지 않은 곳을 향해 달렸습니다. 차는 꼬불꼬불한 고갯길을 따라 부촌인 평창동 언덕으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길 양옆으로 높게 뻗은 소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도시의 소음은 사라지고 바람 소리와 할인의 심장 뛰는 소리만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마침내 차가 멈췄습니다. 눈앞에는 숲속에 숨겨진 듯한 고즈넉한 목조 저택이 나타났습니다. 붉은 기와 지붕, 잘 다듬어진 돌계단, 그리고 처마 밑에 흐드러지게 핀 꽃들. 그곳은 부유함보다는 지친 영혼이 쉬어갈 수 있는 안식처 같은 평온함을 풍겼습니다. 기사가 문을 열어주자 하리는 천 가방을 꼭 껴안은 채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그곳엔 마동욱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정장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소박한 흰 셔츠에 면바지 차림이었지만 옷의 주름 하나까지도 정갈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침착하고 부드러웠지만 그날 밤 비 속에서 보았던 지친 기색은 사라지고 눈빛은 한층 깊어져 있었습니다. 할인이 멈칫하자 동욱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왔군요. 그 순간 집 안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로운이가 뛰쳐나와 그녀의 품에 안겼습니다. 할인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이의 목소리에 할인의 목이 메어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작고 따스한 아이의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아이의 머리 냄새, 체온, 웃음소리. 모든 것이 사무치게 현실적이었습니다. 은발의 집사가 나와 정중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할인의 짐을 받아 들었습니다. 저택 내부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은은한 나무향이 감돌았고 벽에는 흑백 사진 몇 장이 걸려 있었는데 그 중에는 갓난아기 로운이를 안고 있는 젊은 여인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여인은 먼 곳을 응시하며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는 조용한 가운데 차려졌습니다. 동욱은 마치 세심한 주인처럼 반찬을 챙기고 물을 따라주었습니다. 로운이는 맛있게 밥을 먹으면서도 틈틈이 할인의 손을 잡으며 확인하듯 웃었습니다.
하리는 믿기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말없이 밥을 삼켰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동욱은 그녀를 테라스로 안내했습니다. 언덕의 시원한 바람과 소량기가 옷깃을 스쳤습니다. 그는 탁자 위에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하린 씨가 살던 그 쪽방 건물의 소유권 이전 서류입니다. 원하신다면 그곳은 이제 하린 씨의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드리는 겁니다. 하린은 침묵했습니다. 손끝이 서류에 닿았지만 열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종이 대신 동욱을 바라보았습니다. 놀라움과 경계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왜죠? 동욱은 의자에 편안히 기대앉았습니다. 바람에 그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당신이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했으니까요. 당신은 문을 열어주었고 믿을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믿어주었습니다. 그 작은 방은 제 아이를 살린 곳이자 제가 처음으로 고통을 숨기지 않고도 강인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한 여자를 만난 곳입니다. 하리는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칭찬이 낯선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의구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이, 편지, 초대, 그리고 이 저택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정교하게 짜인 연극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욱의 눈빛만큼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린이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저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동욱은 즉답 대신 먼 산등성이에 걸린 구름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척 다시 시작해 보려 했죠. 그래야만 누가 진짜 내 편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습니다. 제게도 아내와 아이, 명예, 재산, 모든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노은이는 너무 어렸고 저는 견딜 수 없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아이와 함께 정처 없이 떠돌았습니다. 노숙자처럼 살면서 사는 법을, 사람 믿는 법을 다시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당신을 만났죠. 바람이 하린의 목덜미를 스치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말이 마치 거울처럼 그녀의 삶을 비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동욱은 서류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늘 다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옳다고 느끼는 것만 잡으면 됩니다. 저 집은 당신이 받지 않아도 그대로 둘 겁니다. 하지만 저곳이 당신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리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문이 아주 조금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 일어서자 동욱이 나직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피곤하면 쉬어요. 이 집은 이제 누구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다라는 말보다 그녀를 멈칫하게 한 건 자연스럽게 그녀를 부르는 그의 태도였습니다. 언덕 위 외딴 목조 주택, 따스한 조명 아래 세 사람을 위한 저녁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고등어 조림, 시금치 무침, 그리고 구운 김.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밥상이었습니다. 동욱은 마치 귀한 손님을 대접하듯 정성을 다해 상을 차렸습니다. 그러나 막상 식탁에 둘러앉아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만이 정적을 메웠습니다. 하리는 비스듬히 앉아 젓가락만 만지작거렸고 자신의 숨소리조차 크게 느껴졌습니다. 로운이는 아빠와 하린을 번갈아 보며 나이답지 않게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수저를 들지 않았습니다. 따뜻해야 할 저녁 식사는 각자의 마음속에 담긴 말들 때문에 묘하게 어색했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건 동욱이었습니다. 그는 수저를 내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처음 만난 날 밤, 기억해요. 비를 피하게 해달라던 그 밤.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여전히 밥상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전 제가 뭘 찾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예전처럼 살다가는 과거의 기억 속에 갇혀 죽어갈 것 같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로운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빠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전 모든 걸 의심했습니다. 사람의 호의조차 믿지 않았죠.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처럼 떠돌아다녔던 겁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진짜 나를 봐줄 사람이 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의 말에 하린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빗속에서 아이를 안고 떨던, 하지만 눈빛만은 두려움이 없던 그날의 그를 떠올렸습니다. 가진 거라곤 아이 하나뿐인 남자의 간절했던 부탁. 그때 로운이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아빠가 그랬어요. 운이 좋으면 엄마를 다시 만날 수도 있다고요. 그게 바로 엄마였어요. 전 게임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만났잖아요. 하리는 소리 없이 풋 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이 긴장된 공기를 부드럽게 녹였습니다. 그녀는 로운이의 밥그릇에 고등어 한 점을 올려주었습니다. 얼른 먹어, 밥 식겠다. 동욱이 그런 그녀를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촉하지도 강요하지도 않는, 하지만 고맙다는 말보다 더 깊은 눈빛이었습니다. 식사는 다시 조용히 이어졌지만 이제는 각자의 감정을 음미하는 평온한 침묵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동욱이 방에서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그 손수건이었습니다. 비 오는 밤 열이 펄펄 끓던 로운이를 닦아주었던 하린의 손수건. 그가 그것을 하린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걸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값비싼 물건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묻지도 않고 문을 열어준 사람이 있었다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요. 하린은 대답 대신 손수건과 자신의 손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낯선 부녀에게 문을 열어줄 때 떨리던 그 손, 그리고 믿음 하나로 손수건을 건넸던 그 순간. 당신이 찾고 있는 게 제가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것과 같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뭐가 두려운가요? 믿는 거요. 믿었다가 잃는 게 무서워요. 전 잃을 게 별로 없는 사람이니까요. 아시잖아요. 로운이가 젓가락을 놓고 달려와 하린의 등 뒤에서 껴안았습니다. 하린 엄마 슬퍼하지 마요. 저랑 아빠 이제 어디 안 가요. 하린은 목이 메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동욱은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선택은 온전히 그녀의 몫이라는 듯. 열린 문틈으로 들어온 밤바람의 음식은 식어갔지만 세 사람은 말보다 더 깊은 마음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언덕 위로 불어오는 바람이 차갑지만 상쾌했습니다. 하늘에는 수줍은 미소처럼 굽은 초승달이 떠 있었습니다. 하린은 테라스에 서서 은빛으로 물든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동네의 소음도 지저대는 개 소리도 없는 이곳엔 오직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 소리와 불규칙하게 뛰는 그녀의 심장 소리뿐이었습니다. 동욱이 돗자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잔디 위에 자리를 폈습니다. 잠깐 여기 좀 앉을까요? 하린은 조용히 따라가 돗자리 끝에 앉았습니다. 안심할 수 있으면서도 너무 멀지는 않은 딱 그만큼의 거리를 두고 두 사람은 영원같이 느껴지는 짧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윽고 동욱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다시 누군가와 이렇게 저녁을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아내를 잃어서가 아니라 믿음을 잃어서였죠. 그거 아세요?
재산을 잃는 것보다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 게 훨씬 어렵다는 걸 할인은 고개를 살짝 기울여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노숙자처럼 살아본 건 고생을 해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바닥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러다 당신을 만났죠. 당신은 내가 누군지 묻지도 않고 낯선 이를 집으로 들여줬어요. 내 아이에게 생강차를 끓여주고 당신의 옷으로 덮어주었죠. 그때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다시 누군가의 남편이 되고 싶다면 그건 오직 당신 같은 사람일 거라고 할인은 말없이 달만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대용품을 찾는 게 아닙니다. 상실의 아픔을 아는 사람, 행복이 거창한 집이나 차가 아니라 웃음이 있는 밥상이라는 걸 아는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당신은 부자는 아닐지 몰라도 귀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그 마음을요, 할인은 손을 가만히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요동쳤고 머릿속은 수만 가지 질문으로 어지러웠습니다. 내가 뭐라고 이 사람이 나를 선택했을까? 가난한 바느질쟁이에 동네 사람들의 입방아에나 오르내리던 내가. 고작 그 작은 친절 하나 때문에 내가 그의 세상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동욱은 그녀의 눈빛에서 그 혼란을 읽은 듯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고 투박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뚜껑에는 작은 연꽃이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상자를 열자 화려한 보석 하나 없는 은반지가 달빛을 받아 다이아몬드보다 더 투명하게 빛났습니다. 꽃도 다이아몬드 반지도 없습니다. 하지만 약속할게요. 만약 당신이 허락한다면 저는 다시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진심이 담긴 고백이 밤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할인은 반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손에 쥐기만 할 뿐 끼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믿었다가 모든 걸 잃었던 그 흉터. 동욱의 다정함과 친절이 감동적이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제가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자신에게 묻듯 속삭였습니다. 바닥에서 사는 게 익숙해서. 너무 높은 곳은 현기증이 나요. 동욱은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해한다는 듯 그윽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럼 일단 가지고만 있어요. 준비가 되면 그때 끼워요. 아니면 그냥 좋은 추억으로 간직해도 좋습니다. 흙냄새와 풀내음이 섞인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할인은 비밀을 간직하듯 반지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집으로 들어갈 때쯤 다른 머리 위로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노은이가 엄마가 남긴 낡은 곰 인형을 꼭 껴안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를 바라보는 할인의 마음에 묘한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벅찬 느낌.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두려웠습니다. 다시 사랑하고 가족이 되기에는 자신이 너무 약하고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욱이 일어났을 때 거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식탁도 깨끗했습니다. 어젯밤 깔았던 돗자리는 개어 있었고, 나무 상자 안에는 반지 대신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종이를 펼치자 흘린 채로 쓴 글이 보였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다시 사랑할 용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이 이미 당신 쪽으로 기울었다는 건 알아요. 동욱은 희망이 섞인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꽃잎 하나가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어제는 없었던 꽃이 오늘 아침 피어난 것처럼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강변 낡은 쪽방촌에도 비스듬히 노을이 내려앉았습니다. 금감 벽돌 위로 덮인 햇살은 쓸쓸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할인이 살던 방은 이제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창문은 덩굴로 뒤덮였지만
그곳엔 여전히 어떤 온기가 남아있는 듯했습니다. 그때 굽 높은 구두 소리가 울렸습니다. 표미자, 한때 할인을 헐뜯고 감시하던 그녀가 할인의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예전의 날카로운 눈빛은 사라지고 어딘가 낯설고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옆에서 이불을 널던 심할머니가 미자를 보고 잠시 침묵하다 물었습니다. 미자 아니냐? 웬일로 왔어? 미자는 들킨 사람처럼 쭈뼛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그냥 지나가다 옛날 생각나서 한번 와봤어요. 심할머니는 더 묻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미자가 참을 수 없다는 듯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소문 들었어요? 할인이 걔 진짜 부자 됐대요. 할머니는 손을 멈추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람에 흰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빈방을 응시하며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부자고 가난하고는 마음 먹기에 달린 거야. 할인이는 복권에 당첨되거나 부자한테 시집가서 팔자 고친 게 아니야. 자기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이 바뀐 거지. 미자의 머릿속에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인을 비꼬고 집주인에게 험담하던 그 모든 순간이 이제 와서 가슴을 찌르는 가시가 되었습니다. 저기, 진짜 언덕 위 별장에서 프러포즈 받았대요. 할머니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미자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건 알아서 뭐 하게? 걔가 행복한지 확인하고 싶어서냐? 아니면 내가 놓친 게 뭔지 알고 싶어서냐? 미자는 아무 말 없이 할 수 없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빗자루질 소리와 호떡 장수의 외침이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지나가던 떡장수 할머니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걔 이제 여기 없어. 강원도 어디 시골로 갔다는구먼. 돈 없는 애들 글 가르쳐준다고 야학인가 뭔가 열었다더라. 미자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예전에 할인이 헌책을 고쳐서 동네 아이들에게 주려 했을 때 제 앞가림도 못하면서 무슨 선생 노릇이냐 며 비웃었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주제넘다던 할인은 진짜로 베푸는 삶을 살고 있고 세상 다 아는 척했던 자신은 여전히 방향 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심할머니가 들어가고 난 뒤에도 미자는 한참을 빈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먼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썼다가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전송 버튼을 누르지는 못했지만 화면에는 한 문장이 남았습니다. 혹시 할인이 만나면 전해줘요. 내가 미안했다고. 그것만으로도 미자는 처음으로 마음의 짐을 던 기분이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는 골목을 뒤로하고 미자는 조용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배웅하는 이도 없었지만 그녀의 뒷모습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도끼 어린 여자의 내면 어딘가가 허물어지고 고개 숙일 줄 아는 마음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돌아보는 것이 억울해서가 아니라 내 삶이 올바른지 묻기 위해서일 때도 있으니까요. 강원도 산골 마을, 낡은 칠판에 할인이 또박또박 글씨를 썼습니다. 오늘은 감사에 대해 배워볼게요. 분필을 쥔 손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벅차오르는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긴 여정을 돌아 다시 마음을 열게 된 자신에게도 꼭 필요한 수업이었습니다. 눈이 녹으면 진흙탕이 되는 첩첩산중 시골 마을. 하지만 할인은 도시의 화려함 속에서도 찾지 못한 평화를 이곳에서 찾았습니다. 낡은 판자로 엮고 대나무와 지푸라기로 지붕을 얹은 허름한 배움터였지만 그녀에겐 궁궐보다 소중했습니다. 10명의 아이들이 낡은 나무 의자에 혹은 멍석 바닥에 앉아 초롱초롱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은 그녀를 할인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그 어떤 호칭보다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하리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과거를, 습기 찬 쪽방이나 자신을 변화의 문이라 불러준 남자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살며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매일 새벽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현미밥과 나물국을 끓였습니다. 낮에는 글을 가르치고 오후에는 동네 밭일을 거들며 학용품 살 돈을 모았습니다. 밤이면 희미한 호롱불 아래서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다가도 가끔 먼 곳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에 문밖을 내다보곤 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나무를 가져다주던 옆집 할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이 어린 것이 무슨 사연이 있어 이런데 처박혀 산다냐. 그래도 얼굴이 맑아서 다행이여. 하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아서 그런가 봐요. 어느 날 수업을 마칠 즈음 교실 문 앞에 이름 없는 큰 종이 상자가 놓여 있는 걸 아이들이 발견했습니다. 발신인도 없이 거친 노끈으로 묶인 상자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새 동화책, 공책, 크레파스, 필기구들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은 설날 선물을 받은 듯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상자 바닥 깊숙한 곳에서 하리는 익숙한 천 주머니를 발견했습니다. 비 오는 밤, 아픈 로운이의 이마를 식혀주던 그 손수건이었습니다. 여전히 생강과 자소엽 향이 배어있는 듯 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고 묵묵히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인연이 있다면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다시 만날 겁니다. 라는 약속을 지키면서 그날 밤 호롱불 아래서 하리는 오랫동안 쓰지 못했던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전하지 못한 말들, 이름 붙이지 못한 감정들이 종이 위로 쏟아졌습니다. 이제는 수신인이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눈물이 아닌 미소로 펜을 들었습니다. 동욱 씨, 언젠가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알아주세요. 저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상처받는 것도, 버려지는 것도요. 제가 두려운 건 오직 다시 사랑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녀는 편지를 접어 로운이의 그림과 손수건이 담긴 나무 상자에 넣었습니다. 대나무 숲 너머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그 숲을 통해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는 따스한 시선이 돌아보기만 하면 언제든 달려와 줄 것만 같았습니다. 설날 밤, 멀리 읍내에서 터지는 폭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낡은 기와집 툇마루에 앉아 하리는 붉은 종이에 자를 적어 접고 있었습니다. 손은 부지런히 움직였지만 눈빛은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떡국 한 그릇, 갈비찜 조금, 그리고 급히 꽂아둔 매와 가지 하나. 조촐한 설 차례상이 차려졌습니다. 그녀는 머리에 흰 국화 한 송이를 꽂으며 돌아가신 부모님께 인사를 올렸습니다. 화려한 음악도, 건배 소리도 없었지만 강변 마을의 설날은 소박한 사람들의 마음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하린의 왼쪽 가슴에서는 마치 새로운 봄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향새 자루를 피우고 말없이 절을 올렸습니다. 입 밖으로 내지 못한 기도 소리 대신 그녀는 멀리서 불꽃놀이가 반짝이는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한 낯선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외로워서가 아니라 미처 전하지 못한 말들이 남아서였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하리는 여느 때처럼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밥을 짓고 사랑의 교실 아이들의 해진 옷을 꼼꼼하게 기워주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녀의 마음에는 작은 틈이 생겨 그 사이로 바람이 불어와 추억과 기다림을 실어 날랐습니다. 낡은 나무 책상 앞에 앉아 그녀는 4번 접은 종이를 펼쳤습니다.
도시의 좁은 자취방에 살 때 썼지만 차마 보내지 못했던 편지였습니다. 오늘 그녀는 그 아래 몇 줄을 더 적어 내려갔습니다. 동욱 씨,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많이 다르다는 걸 알아요. 저는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번듯한 학위도 대단한 성취나 꿈도 없는 사람이에요. 한때 버려졌었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평범한 여자일 뿐이죠. 하지만 허락해 주신다면 저는 계속해서 밥을 짓고 손수건을 챙기고 그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남고 싶어요. 그게 당신과 로운이에게 작은 의미라도 된다면 말이에요. 그녀는 펜을 멈추고 목이 메어 잠시 숨을 고르다 편지를 접었습니다. 봉투에는 수신인의 이름 대신 단 한 줄, 한때는 남이었던 사람에게 라고만 적었습니다. 새해 첫날 아침, 그녀는 읍내로 나가는 우체부편에 편지를 붙였습니다. 언제 도착할지, 그 사람이 아직 그곳에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이번만큼은 솔직해지고 싶었습니다. 아주 먼 곳, 화려한 조명과 성대한 파티가 열리는 서울의 한 호텔 로비, 동욱은 큰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반듯한 정장에 넥타이를 메고 오른손에는 레드 와인 잔을 들고 있었지만 눈빛은 주위에 들뜬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그에게 갈색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시골에서 온 편지, 보낸 이의 이름도 없이 한때는 남이었던 사람에게 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놀란 듯하다 이내 조용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떨리지만 진심이 담긴 글씨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종이에서는 비 냄새, 부엌의 연기 냄새, 고향의 냄새, 그리고 운명이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사람의 향기가 났습니다.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할인이 로운이가 열이 날 때 이마를 닦아주던 그 손수건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소리 없는 약속처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로비 밖에서 카운트다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 2, 1.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폭죽이 요란하게 터졌습니다. 홀 안의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건배하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욱은 조용히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호텔 계단에 서서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눈물이 고인 눈으로 환하게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불꽃놀이도 아름답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강가에 있는 작은 집, 소박한 밥상, 그리고 흰 꽃을 머리에 꽂은 한 여자의 모습이 수천 배는 더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골집, 할인은 설거지를 마치고 처마 밑에 섰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그녀를 보며 잇몸을 드러내고 웃으셨습니다. 새해가 되니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네, 할인아. 그녀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 바람은 단순히 방향만 바뀐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랑이 제 시간에 오지는 않아도 진심이라면 반드시 닿는다는 믿음을 실어오고 있었습니다. 새해 첫 햇살이 낡은 기와 지붕 위에 금빛으로 내려앉고 강가 작은 교실에 활짝 열린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봄의 멜로디처럼 울려 퍼지며 울타리 옆 대나무 잎을 살랑이게 했습니다. 할인은 글씨를 거꾸로 쓰는 어린 소녀의 손을 잡고 몸을 기울였습니다. 이 획은 살짝 둥글게 그어야 해. 마치 내 마음을 안아주는 것처럼 말이야. 소녀가 까르르 웃으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사랑 쓰는 법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녀는 다정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뒤편 칠판에는 오늘의 수업 주제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 용서, 그리고 가족 써보기. 그때 교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고요한 시골 공기 속에서는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아이들이 고개를 들었고 몇몇은 대나무 대문 쪽으로 뛰어가며 외쳤습니다. 선생님, 낯선 아저씨가 왔어요.
셔츠가 엄청 멋있어요. 하리는 자리에 앉은 채였지만 공책 모서리를 잡은 손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교실 밖에 서 있는 남자. 그는 바로 들어오지 않고 울타리 기둥에 손을 얹은 채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그의 흰 셔츠 자락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안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분필을 들고 온 정성을 다해 칠판에 글을 쓰는 여자가 있는 곳. 꿈속에서만 보았던, 때로는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 같다 감히 믿지 못했던 그 풍경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로운이 아빠 맞죠? 한 남자아이가 그의 손을 잡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여 살짝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더 이상의 확인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오랫동안 비어있던 자리를 채우듯 그의 손을 이끌고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마당 평상에 앉아 나무를 다듬던 할머니가 흘깃 보더니 혀를 차며 웃으셨습니다. 저거 봐라. 기다린 보람이 있네. 동욱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리움의 무게를 잰 듯했습니다. 그가 교실 문 앞에 섰을 때 하리는 막 가족이라는 글자의 마지막 획을 긋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침묵은 개울 건너 들판을 스치는 바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원망도, 질문도, 미움도 없었습니다. 오늘 하리는 옅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용서에 대한 수업이 있어요. 동욱은 그녀를 바라보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자신을 둘러싼 아이들을 보더니 마치 전학 온 학생처럼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내 이름은 마동욱이야. 그가 대답했습니다. 숨기지 않고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이름을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와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저씨 이름, 오늘 배운 거랑 비슷해요. 교실 안이 벅찬 감동으로 고요해졌습니다. 동욱은 교단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처럼 분필을 잡지는 않았지만 손으로 칠판을 가만히 쓸어내린 뒤 굵은 획으로 한 글자를 또렷하게 썼습니다. 엄마. 아이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하린도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교실 공기가 묵직해졌습니다. 단 한 글자였지만 그 안에는 그리움과 갈망, 그리고 지난 세월 동안 말하지 못한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은 무언가를 바라고 온 게 아닙니다. 동욱은 아이들을 둘러본 뒤 하린에게 시선을 멈췄습니다. 저는 그저 이 교실의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아직 자리가 있다면요. 한 소년이 소리쳤습니다. 여기 자리 있어요. 아이들이 신이 나서 의자를 끌어당겼습니다. 하리는 그대로 서 있었지만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놓여있던 얇은 안개 같은 벽이 새해 햇살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반 전체가 모여 앉아 명절 만두를 빚었습니다. 아이들은 마치 처음부터 빈자리가 없었던 것처럼 뛰어놀았습니다. 할머니가 하린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예전엔 내가 동네에서 제일 똑똑해도 제일 고생스러워 보였는데 이제야 웃는구나. 할머니는 기뻐하셨습니다. 하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욱이 아이들과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쳐다보지는 않았지만 아주 집중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한 소녀가 그림을 가져와 하린에게 건넸습니다. 초가집 앞에 서 있는 세 사람. 아빠, 엄마, 그리고 로운이. 그 아래에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은 내가 기다림을 받고 용서받는 곳. 하린은 종이를 가만히 쥐었습니다. 하늘에는 꿈결 같은 햇살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잃는 것도,
자격이 없다는 생각도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증명하는 게 아니라 느끼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오늘 그녀는 충분히 느꼈습니다. 익숙한 풍경 속으로 흥겨운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점심, 낯선 아이를 위해 고개 숙여 수건을 빨던 가난한 여자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그 옛날의 나루터. 오늘 그 나루터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들꽃과 청사초롱, 그리고 마을 아이들의 환한 웃음소리로 장식되었습니다. 화려한 무대도, 도시의 결혼식처럼 웅장한 오케스트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많은 사람이 평생토록 갈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느끼기에 충분히 소박하고 사랑으로 가득 찬 결혼식. 베카리는 붉은색 한복을 입었고 그녀의 얼굴은 새벽 호수에 막 피어난 연꽃처럼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대나무 잎으로 덮인 길을 천천히 걸으며 그 비 오던 밤 처마 밑에 서 있던 남자, 마동욱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그도 전통 한복을 입고 작은 비단 옷을 입은 로운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함께 걸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만 가지 맹세보다 더 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양옆에 서서 모두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떡국 솥을 걸고 어떤 이는 시루떡을 쪄왔습니다. 심씨 아주머니는 생선을 구우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내 뭐라 했어. 저 아이는 마음을 곱게 써서 하늘이 돕는 거라고 했지. 표미자 씨도 왔습니다. 예전의 날 선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단아한 한복 차림으로 할인에게 다가와 작은 나무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 손수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어. 내가 실패하면 돌려주면서 비웃어주려고 했는데. 이제야 알겠네. 때로는 침묵을 지키는 것도 사과의 방법이라는 걸. 할인은 상자를 받아 열었습니다. 문 모양이 수놓아진 손수건이 그날처럼 온전하게 들어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손을 뻗어 미자를 친구들의 원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아무도 소외되지 않았습니다. 기쁜 날은 용서의 날이니까요. 로운이가 달려와 그녀의 다리를 끌어안았습니다. 할인 엄마. 아빠 봐요. 아이의 목소리는 맑았고 더 이상 주눅든 기색이 없었습니다. 할인은 몸을 숙여 아이를 안았습니다. 연기 때문이 아니라 벅차오르는 감동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한 이웃이 속삭였습니다. 저 아이가 참 현명해. 남편을 저렇게 골라야지. 돈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야. 다른 이가 맞장구 쳤습니다. 먼저 베풀고 사니까 귀한 사람을 만난 거지. 동욱이 다가와 할인의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이번에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바람처럼 속삭인 말은 그녀의 심장을 떨리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아이들은 옛 동요를 부르며 깨끗한 돗자리가 깔린 혼례상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동화책과 새 연필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로운이는 아빠랑 엄마랑 제가 친구들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사람들은 강가로 잔치 음식을 내왔습니다. 호떡, 잡채, 그리고 따뜻한 잔치국수 솥이 걸렸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음식들이었지만 이웃의 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사이 로운이는 조용히 강가로 나갔습니다. 옛날 할인이 따뜻한 수건으로 자신의 이마를 닦아주던 그곳이었습니다. 아이는 작은 종이배 하나를 띄웠습니다. 그 위에는 비뚤비뚤하지만 진심이 담긴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느님, 아빠랑 엄마랑 우리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이배는 황금빛 저녁 노을 속으로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눈물과 웃음, 그리고 믿음으로 가득했던 긴 여정의 찍는 부드럽지만 깊은 마침표 같았습니다. 그날 밤, 손님들이 거의 다 돌아가고 동욱은 처마 밑에 앉아 그릇을 정리하며
아리랑을 흥얼거리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부르지도 다가가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지켜만 보았습니다. 할인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다가와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바람 소리, 대나무 잎이 스치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빈 공간을 채웠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함께인 거죠? 할인이 숨결처럼 가볍게 물었습니다. 응. 돈 때문도, 집 때문도 아니야. 비 오는 밤 낯선 이에게 문을 열어준 그 마음 때문이지. 그녀는 옅게 웃으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단 하룻밤이라도 진심으로 곁을 지켜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바람은 여전히 불고 강물은 흐르지만 오늘 물결은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로운이가 띄운 종이배와 한때는 3명의 낯선 사람이었던 가족의 간절한 소망을 싣고 흐르니까요. 저는 인생이 돈이나 큰 기회가 있어야만 바뀐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타인에게 열어준 작은 문 하나가 내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을요. 친절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것만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니까요. 어떤 낯선 이는 우리 삶에 단 하룻밤 머물다 가지만 그 흔적은 평생 가슴에 남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도시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평범하지만 깊이 있는 이런 사람 사는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